워런 버핏은 595조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현금을 지금 금고에 꽉 가둬두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트렌디해야 할 뉴욕의 Z세대들은 주말 밤에 클럽 대신 성당으로 막 몰려가고 있죠. 여러분, BT의 5분 세상 읽기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 쏟아진 기사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바로 온 세상이 그 가격표하고 진짜 가치 사이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투기판이 된 시장부터 그 골목상권의 바가지 논란까지 이 기묘한 괴리 현상의 본질을 오늘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데이터나 현상들은 단순히 숫자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부풀려진 기대감이 현실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지표들이죠. 네, 가장 극명하게 이 괴리가 나타나는 곳이 단연 금융시장입니다. 투자의 규제에 워렌 버핏이 작심하고 경고를 날렸어요. 요즘 주식시장을 그 카지노에 비유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특히 만기가 하루뿐인 초단기 옵션 거래, 이제 이른바 0-DTE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 네. 0-DT 옵션이죠. 네, 그 옵션 만기가 하루라는 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나 미래 성장성이 어떤지는 뭐 전혀 알 바가 없고 그냥 오늘 오후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홀짝 게임에 돈을 거는 거랑 완전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홀짝 게임이라는 표현이 진짜 정확히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줍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원래 기업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함께 공유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동업자 마인드죠. 네. 하지만 이 0대T 거래는 그 기업이 내일 파산하든 대박이 나든 아예 상관을 안 합니다. 오직 오늘 하루 동안의 그 가격 변동성 자체를 상품화해서 사고 파는 거거든요.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3월 말 기준으로 약 595조 원. 이게 한국 1년 국가 예산에 맞먹는 규모인데 이런 사상 최대의 현금을 비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 595조 원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 미친 듯이 베팅하는 투기 열풍에 휩싸였다고 진단한 거예요. 시장에 너무 거품이 꼈으니까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 합리적인 가격표를 달고 나올 때까지 그냥 관망하겠다는 겁니다.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들 역시 철저하게 이 혼란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595조 원의 현금 관망이라 진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확 되네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도박판으로 몰리게 된 데에는 증권사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오늘 자료를 보면 그 국내 증권사 보고서의 90% 이상이 매수 아니면 적극 매수 의견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기업도 있고 거품이 낀 기업도 당연히 있을 텐데 10개 중 9개를 무조건 사라고 외치는 건 약간 너무 노골적인 희망 고문 아닌가요? 목표 주가 달성률은 겨우 19%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 수치만 보면 확실히 좀 기형적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건, 애널리스트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인 이해상충 메커니즘입니다. 이해상충이요. 네, 증권사는 본질적으로 거래 수수로 하고 딜 소싱으로 돈을 벌잖아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아야 수익이 나고 또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주관사로 선정되어야 큰 돈을 만집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를 내버리면 당장 그 기업으로부터 정보 접근이 확 차단되고 딜에서 배제될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결국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의 거래를 유도해야 하는 이 이중적 구조가 수익률 괴리가 30%에 달하는 낙관적 편향을 아예 고착화시켜버린 겁니다. 오, 보고서에 적힌 가격표를 굳이꽃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구조적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반대로 너무 비싸서 개인이 아예 못 사는 주식들은 어떨까요? 비싼 주식들이라면 황제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SK 하이닉스나 효성중공업처럼 주당 100만 원이 막 넘어가는 이른바 황제주들이 들고 있는데 기업들은 액면 분할을 극도로 좀 꺼리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주식을 쪼개서 한 주당 가격을 낮추면 약간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확 오르는 게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이 공식을 안 쓰는 걸까요?
그게 시장의 자금 구조가 과거랑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형주 투자의 주도권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과 그 패시브 자금이 쥐고 있거든요. 패시브 자금이요. 그 지수 추종하는 펀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특정 기업의 비전이나 한 주당 가격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지수 전체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거대한 로봇 같은 자금이거든요. 이 로봇은 오직 그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만을 보고 기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집행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를 10분의 1로 쪼갠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패시브 자금이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더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액면 분할을 해서 개인 단기 자금이 막 확 몰려오면 주가 변동성만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실제로 뜯어보면 액면 분할을 단행한 이후 한 달간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대다수예요. 기업들 역시 유동성을 늘리는 얄팍한 가격 정책보다는 묵묵히 기업 본질의 펀더멘털을 다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진짜 가치를 방어하는 길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네, 결국 시장 내부의 이 치열한 눈치 싸움도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본질을 찾으려는 과정이네요. 근데 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 현상, 이게 주식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네, 시야를 좀 글로벌 지정학으로 넓혀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죠. 맞아요. 국가 통수권자들이 벌이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 상황만 봐도 진짜 숨이 막히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선언했습니다. 네,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겠다는 작전이죠. 네, 무력으로도 구출하겠다는 건데 이란은 외국 무력에 들어오면 즉각 타격하겠다고 바로 맞불을 놨단 말이죠. 국제 유가가 지금 $100를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멱살이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이미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치솟은 건데 여기서 미국 중부사령부가 1만 5천 명의 병력하고 10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극단적인 지정학적 베팅입니다. 양쪽 다 명분이 아주 뚜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심을 잡으려면 치솟는 유가를 반드시 통제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정치적 명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영해 통제권을 내어주는 순간 그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인 거고요. 양측 모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군요. 결국 이 힘겨루기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진짜 가치를 볼모로 잡고 정치적 가격표를 확 높이려는 행위 아닙니까? 공급망 하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었죠.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했는데 젠슨 황이 오히려 이 규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도왔다고 엄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재를 가해서 첨단 부품을 아예 못 구하게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기술이 더 발전한다는 건가요? 직관적으로는 약간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기술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게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있기 전에는 중국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의 다 엔비디아 칩을 썼었죠. 그런데 제재 이후에 그 점유율이 0%가 되면서 거대한 진공 상태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중국의 화웨이가 이 빈자리를 파고들면서 아주 영리한 실용주의 전략을 택했어요. AI 산업은 크게 새로운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시장하고 이미 똑똑해진 AI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질문에 답하게 하는 추론 시장으로 나뉘거든요. 비유하자면 학습은 막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백과사전을 밑바닥부터 집필하는 그런 고난도의 작업이고 추론은 이미 만들어진 사전을 검색해서 빠르게 답을 찾아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작업인 거군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백과사전을 직접 집필하는 학습에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같은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화웨이는 당장 미국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그 대신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추론 시장의 하드웨어를 장악하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빈집이 된 중국 내 수시장을 독식해버렸죠. 매출 전망치를 대폭 경신하고 무서운 속도로 자립 생태계를 구축해버린 겁니다. 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거대한 캐시카우 하나를 화웨이한테 통째로 헌납한 꼴이 됐네요. 근데 단순한 매출 손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젠슨 황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표준의 이원화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AI 개발자들은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규격화된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독자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성해버리면 글로벌 기술 표준이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아, 안드로이드랑 iOS처럼 나눌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결국 정치적 계산으로 던진 제재라는 규제가 경쟁자의 자립을 억지로 강제하고 자국의 기술 패권을 오히려 위협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버린 역설인 거죠. 진짜 정치인들의 계산된 기대치가 이 복잡한 기술 시장의 현실과 충돌하면서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군요. 이처럼 거시경제부터 지정학적 무대까지 부풀려진 명분과 엇나가는 현실을 쭉 봤는데요. 이 거대한 가치 충돌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국내 노사 갈등이나 지역 상권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LGO 플러스의 노사 갈등 이슈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두고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보상의 규모와 기준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거든요. 노조 측의 요구를 보면 임금 8% 인상, 주 35시간 근무 도입에다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히 조금 놀랐거든요. 좀 세게 느껴질 수 있죠. 네, 이런 영업이익 30% 성과급 요구는 막 보통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글로벌 무대에서 조단위 이익을 내는 수출 제조업에서나 보던 트렌드 아닙니까? 이게 내수 위주의 통신업계까지 번진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사측이 3%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선을 긋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 산업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해석 차이요? 어떻게 다르죠? 노조 입장에서는 작년에 분명히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구성원들의 노고가 들어간 만큼 정당한 파이를 나눠달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반면에 사측은 그 이익의 질을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질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작년의 미미한 성장은 통신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혁신이라기보다는 경쟁사의 대규모 보안 사고 때문에 고객이 넘어온 일종의 반사이익 성격이 짙다는 진단인 겁니다. 아, 스스로 파이를 키운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이익이라는 거군요. 게다가 통신업이라는 산업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막 무한 경쟁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오는 구조잖아요. 근데 통신업은 국가의 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내수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일종의 규제 산업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띱니다. 그렇죠. 통신비가 오르면 국민 생활 전반에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니까요. 네, 게다가 지금 통신사들은 AI 전환이라는 생전을 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하고 해킹이나 보안 시스템 강화에 재원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결국 노조의 정당한 노동가치 인정이라는 명분과 회사의 장기적 생존 및 공공성 유지라는 명분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아,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창출한 진짜 가치의 기준점이 아예 다른 거네요. 이 가치 기준이 무너져서 소비자들이 폭발한 사건도 있죠.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울릉도 바가지 논란입니다. 아, 네. 그 오징어 영상 말씀하시는군요. 네, 유명 유튜버 영상에서 그 마른 오징어 10마리가 17만 원에 팔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니,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보면 한 2만 원대면 충분히 사는 물건인데 아무리 관광지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도 이건 현실적인 체감 가치와 너무 동떨어진 가격표 아닙니까? 이 17만 원짜리 오징어는 단순히 단일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관광지 전체의 신뢰 붕괴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데이터입니다. 신뢰 붕괴요? 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10% 이상 급감했거든요. 삼겹살, 기름값, 렌터카 등 모든 여행 인프라 비용이 도미노처럼 치솟은 결과죠. 물론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어서 원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지역 상인들의 현실적인 고충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원가 상승폭을 훌쩍 뛰어넘는 그 무언가의 거품을 단번에 꿰뚫어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가 분노하는 지점은 오징어라는 재화의 물리적 가격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행이라는 행위는 그 지역의 문화, 풍경,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총체적인 경험을 구매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경험을 구매하는 거다. 네, 그런데 불투명하고 과도한 가격 정책은 소비자로 하여금 내가 지금 속고 있다, 호구가 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줍니다. 지역 특산물이라는 명분이 시장 가격의 한계를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결국 이 무형의 신뢰라는 진짜 가치를 훼손한 대가가 관광객 10% 감소라는 아주 냉혹한 데이터로 돌아온 겁니다. 거시경제의 595조 원 현금부터 글로벌 공급망의 역설, 통신사의 노사 갈등, 그리고 울릉도 오징어까지. 야, 세상 곳곳에서 부풀려진 가격표와 실제 가치가 엄청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반 대중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진짜 가치를 찾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오늘 기사들의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네, 빅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이미 거품을 걷어내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실용주의로 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연휴의 목적지 변화 데이터를 보면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해요. 맞아요. 과거에는 어린이날 100점짜리 부모의 기준이 새벽부터 에버랜드 정문에 줄을 서는 거였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방문객 수 1위가 놀이공원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역, 서울역이 그 뒤를 이었고요. 단순히 이번 연휴가 5일이라는 황금 연휴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대별 동선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철저한 효율성의 추구가 보이거든요. 효율성이요? 네, 경제력을 갖추고 아이를 동반해야 하는 3040 세대는 교통체증이나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야외 놀이공원 대신에 스타필드나 대형 아울렛 같은 복합 쇼핑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는 쾌적하게 쇼핑과 식사를 해결하고 아이들은 내부에 마련된 테마파크에서 체험을 즐기죠. 투입하는 시간과 에너지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실용적 복합 소비네요. 정확합니다. 반면 10대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홍대 입구나 한강으로 흩어졌습니다. 명분에 이끌려서 남들이 가는 곳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의 체감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효율적인 공간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17만 원짜리 바가지 오징어에는 1원도 쓰기 싫지만 가족 모두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그런 쾌적한 공간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는 거네요. 정말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운 실용주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심층 분석의 대미를 장식할 아주 놀라운 현상인데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 세상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디지털에 빠삭한 Z세대들이 주말 저녁 우르르 몰려가는 곳이 힙한 클럽도 아니고 비싼 팝업 스토어도 아닌 유서 깊은 카톨릭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역설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맨해튼의 세인트 조셉 성당 같은 곳은 요즘 일요일 저녁 미사 때면 젊은 청년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년 사이 종교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젊은 남성의 비율이 막 급증했고 부활절 입교자는 전년 대비 2배나 늘었거든요. 아니 대체 왜 그런 건가요? 이 현상의 이면에는 극단적인 디지털화가 낳은 참혹한 고립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세대인데 역설적으로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의 끝없는 스와이프,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에 길들여진 디지털 세상은 역설적으로 관계의 깊이를 아주 얇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고용 불안, 불확실한 미래 등 세상은 끝없이 흔들리면서 청년들에게 불안이라는 비용을 계속 청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화면 속의 찰나적인 소비나 얕은 인맥으로는 이 근원적인 불안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버텨온 가장 단단한 전통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들이 성당을 찾는 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 교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사가 끝난 후에 다 같이 피자를 나눠 먹고 공원에 둘러앉아 묵주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물리적인 시간, 변하지 않는 전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고 교감하는 진정성 있는 오프라인 공동체가 주는 정서적 닻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아, 정서적 닻이요. 표현이 참 좋네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주식시장의 호가창처럼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시대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은 수천 년 된 진리에 기대어서 자신만의 진짜 가치를 지켜내려는 눈물겨운 저항이자 생존 방식인 셈이죠. 오늘 BT의 5분 세상 읽기 심층 분석 코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기사들을 쭉 가로지르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 있죠. 워런 버핏은 가격에 미친 카지노판을 뒤로 하고 595조 원의 현금을 주인 채 진짜 가치가 나타날 때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정치적 제재는 현실의 생태계와 충돌하며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요. 또 골목상권에 부풀려진 기대감은 소비자들의 싸늘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들은 그런 얄팍한 명분에 속지 않고 철저히 실용적인 효율을 추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나아가 가장 불안한 청년들은 화려한 디지털 세계의 스위치를 아예 끄고 끈끈한 오프라인 공동체에서 삶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합니다. 0DT의 옵션처럼 매일매일 변하는 가격표에 눈을 떼지 말고 남들이 베팅할 때 서둘러 올라타라고 막 유혹하죠. 하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거품들이 붕괴될 때를 돌아보면 그 트리거는 시장에 돈이 말랐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부풀려진 가격표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을 때였습니다. 아, 뼈아픈 통찰이네요. 결국 거품이 꺼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을 덮으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쌓고 있는 커리어, 매일 소비하고 있는 시간과 인간관계는 혹시 작은 바람에도 훅 휩쓸려갈 투기성 밈 주식처럼 위태롭게 가격만 부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모두 도박판의 전광판을 보면서 조급해할 때 어쩌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삶의 펀더멘탈을 단단히 다지는 고요한 관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가치를 축적하고 계십니까?